유럽 하늘이 조용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170조 원의 예산을 걸고 세계 최강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며 온 유럽을 들썩이게 했던 독일과 프랑스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지금은 정반대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미래전투항공 시스템 FCAS인 유럽 6세대 전투기가 사실상 무너지는 분위기라는 해외 보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매체들은 지금 이 사태를 유럽 기술 패권의 붕괴, 방산 리더십 상실이라는 무거운 표현으로 해석하며 그 중심에는 국가 간의 갈등이 아니라 기업 간 주도권 싸움이라는 충격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균열을 가장 먼저 전한 곳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였습니다. 해당 보도는 독일과 프랑스가 이미 전투기 개발 자체를 포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며 전문가들이 경악하는 분위기가 그대로 실렸습니다. 170조 원에 달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핵심이었던 실제 전투기 개발은 사라지고 겨우 전투 클라우드인 지휘 통제형 네트워크만 남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 말은 즉 유럽이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에서 사실상 탈락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유럽 내부의 이슈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 항공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격변의 중심에서 떠오르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유럽의 거대 프로젝트가 내부 분쟁으로 흔들리는 이 시점에 한국의 KF-21 보람에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공개된 생산 속도, 레이더 센서 국산화율, 시험 비행 데이터, 그리고 이미 30여 개국이 구매 타진을 해온 기록은 해외 전문가들조차 이 속도면 세계 4~5번째 전투기 개발국을 넘어서 새로운 수출 강국의 탄생이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특히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KF-21의 대규모 협력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사우디, 폴란드, 핀란드가 잇따라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음이 외신 보도로 확인되면서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비중은 전례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반전이 등장합니다. 유럽의 FCAS가 흔들리는 바로 그 이유가 한국이 지켜온 방식과 정면으로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유럽이 기업 간 주도권 싸움으로 결국 공동 개발이 멈춘 상황이라면 한국은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ADD, 카이, 한화, LIG 넥스원, 그리고 군 연구진이 매년 1만 명 단위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국가 단일 목표 체계로 움직이는 방식은 해외에서도 극찬받아 왔습니다. 특히 KF-21은 이미 국산화율 89%, 시제기 6대 동시 시험 비행 1800시간 이상의 실비행 데이터라는 정량적 결과를 뽑아냈습니다. 이건 미국,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독자 체계 구축이 가능한 국가로 평가받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유럽 170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무너진다는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전 세계는 이제 다음 세대 항공기 시장에 리더를 누가 가져가느냐를 다시 묻고 있고 한국은 그 질문에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정교하게 답하고 있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럽 내부 갈등을 이혼을 결심했지만 아이들이 집을 떠난 뒤에야 헤어지기로 한 부부 같다고 표현하며 이미 신뢰가 붕괴되었다고 적었습니다. 이 표현이 던지는 의미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유럽이 더는 독자 전투기 체계를 이끌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같은 시기 한국군은 KF-21 양산 체계를 24기 병렬 생산 체제로 확대하며 기존 서방 국가들이 보여주지 못한 속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조차 한국의 생산 속도와 기술 투입 효율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흐름은 갈수록 한국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의 수출 전망이 급격히 올라가는 이유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나 국뽕이 아닙니다. 170조 원짜리 유럽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전 세계에서 6세대 수준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춘 데에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럽이 놓친 그 자리를 한국이 가져갈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항공 분야 전문가들은 KF-21이 시장을 가져갈 경우 수출 단가가 라팔 대비 최대 40% 저렴하고 F-35 대비 유지비가 절반 수준이라는 데이터에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유지비 부담 때문에 F-35 도입을 꺼려온 국가들에게 KF-21은 오히려 현실적이고 신뢰 가능한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묻습니다. 유럽이 실패한 시대 다음 전투기 패권은 누구에게로 이동하는가?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질문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흐름의 배경,
유럽 FCAS 내부의 실제 균열, 한국과의 기술적 산업적 대비, 그리고 이 사태가 KF-21 수출 판도에 어떤 폭발적인 영향을 가져오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의 FCAS가 흔들리는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기업 간 갈등이 아니라 구조 자체의 문제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유럽은 국가마다 방산 산업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산업 기저도 제각각이라 실제 개발 과정에서는 기술을 공유하면서도 권한을 나누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다소는 전투기 핵심 설계를 프랑스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에어버스는 독일과 스페인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노하우가 빠져나갈 것을 서로 두려워하며 개발 정보를 교환하지 않았고 기술 이전 범위조차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개발 방식도 문제를 키웠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원하는 엔진 구조, 스텔스 형상, 센서 통합 체계가 서로 달랐습니다. 특히 엔진 부문에서 프랑스 사프라는 스텔스 엔진 단열 기술을 감추려 했고 독일 MTU는 기술 접근 제한에 반발했습니다. 해외 보도는 이 갈등이 극에 달해 기술 분담 협상이 2년 이상 정체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연방군 대학 쪽 전문가들도 협상 구조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FCAS가 선택한 차선책은 전투 클라우드 협력인데 이것조차도 설계 철학이 갈립니다. 프랑스는 라팔 F5 업그레이드와 같은 자국 중심의 네트워크 체계와 연동되길 원하고 독일은 유로파이터 기반의 기존 데이터 링크 시스템과 연결되길 희망합니다. 네트워크 통합 체계는 각 나라의 전장 운영 방식, 암호 체계, 송수신 장비의 프로토콜까지 다 맞춰야 하는데 여기서도 끝없는 충돌이 터졌습니다. 그 사이 한국의 KF-21 체계는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카이가 통합된 개발 체계를 구축해 엔진 기골 레이더 전장 시스템을 하나의 로드맵에 맞춰 조정했고 부품사 600여 곳이 실시간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설계 변경을 즉시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발했습니다. 이런 통합 개발 구조 덕분에 시제기 6대가 동일한 수정사항을 같은 날 반영하고 같은 주에 시험 비행을 수행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는 유럽 내부에서도 한국이 가진 일관된 의사결정 구조가 FCAS보다 훨씬 현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에서도 KF-21의 개발 속도에 유럽과 미국이 충격을 받았다는 분석을 실었습니다. 공개된 시험 비행 데이터 1800시간과 에이사 레이더 탐지 성능 초기 검증 결과 그리고 국산화율 89%라는 수치는 한국이 단일 플랫폼을 얼마나 정교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정량적 지표들입니다. 반대로 FCAS는 키를 준 기업이 협상할 때마다 사업이 멈추고 예산이 통과될 때마다 일정이 늘어났습니다. 프랑스 회계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FCAS는 지난 4년 동안 계획보다 약 28%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지연은 전투기 부품 설계가 아닌 참여국 조율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기술이 아닌 정치와 기업 이해관계에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가장 먼저 감지한 국가들이 KF-21에 다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해외 보도에서는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안정적인 개발 구조와 비용 대비 성능에 주목하고 있으며 F-35 운용 비용 부담을 지닌 국가들이 현실적 대안으로 KF-21을 분석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유지비 부담이 F-35의 절반이라는 수치는 유럽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입니다. 지금 유럽의 6세대 전투기 좌초 위기는 한국에게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다시 쓰이는 순간이며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25년 3월 20일 KF-21 1200억 영상입니다. 이유는 한국이 KF-21 개발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초기 계획보다 개발비를 6%나 낮췄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초기 계획 단계에서 KF-21을 개발하는데 도합 8조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순조로운 개발 과정을 거치며 약 6%가 감소한 7조 6천억 원으로 총 개발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전투기 개발은 각종 기술 난관으로 인해 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비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총 개발 비용을 절감한 KF-21의 성과는 너무나도 놀라운데요. 천하의 미국조차 F-35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잦은 일정 지연과 결함 폭등하는 개발비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와 미납 사태가 이어지면서 그만큼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함에 따라 개발비 절감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낼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의 국영 항공기업이 2026년부터 KF-21의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것이라 밝히며 김칫국을 들이켜고 있는데요. 해당 기업은 KF-21의 분담금 문제를 질문받자 해당 문제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며 정부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며 이를 따를 것이라 회피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기업의 의견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KF-21의 분담금 문제는 양국의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지 현지 업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여전히 분담금 축소와 미납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항공기업이 KF-21 생산 계획만을 거론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일말의 예의마저 찾아볼 수 없는 발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의 구멍, 난 분담금을 채우려는 한국의 노력과 KF-21 생산에 참여하려는 인도네시아의 현지 기업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KF-21을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며 납부를 약속한 최초의 금액은 1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한국은 KF-21을 개발하는데 도합 8조 1천억 원의 개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고 인도네시아는 이 중 20%의 사업비를 보조하는 대신 시제기 한 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48대의 KF-21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세세한 계약 조건을 다듬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가 납부할 금액은 최종적으로 1조 6천억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나머지 80%의 개발 비용은 한국 정부와 카이가 각각 60%, 20%씩 분담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분담금이 4천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의 재정난을 이유로 분담금 삭감을 요구했고 지난해 8월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줄이는 조정안을 내놓았는데요. 줄어든 금액만큼 기술 이전을 덜 받는 걸로 계약을 조정했지만 2024년까지 납부해야 할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은 아직도 2천억 원에 육박하며 연평균 1천억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납부된 분담금을 살펴보면 1천억 원 이상을 납부한 경우는 단두 차례 2019년과 2024년에만 이루어졌으며 아예 한 푼도 내지 않은 경우는 2018년을 비롯하여 3차례가 넘습니다. 따라서 2025년과 2026년에 나머지 자녀 분담금이 완벽하게 납부되지 않을 위험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더군다나 인도네시아는 미납금 납부를 촉구하는 한국의 서한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KF-21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 서한을 10여 차례나 인도네시아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단 3차례만 답신을 보냈으며 그중 2건은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자료 유출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건은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수정해달라는 내용이었으며 미납금 해결을 위한 노력이나 양국의 신뢰를 회복할 만한 답신은 전혀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전히 KF-21의 공동개발금 납부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KF-21의 개발 사업이 2026년에 마무리될 예정인데 아직도 이러한 미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건 통탄할 일입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가 할인받은 나머지 1조 원의 분담금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KF-21의 총개발 비용이 절감되면서 한국이 4,700억 원 수준의 금액만 추가로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4천억이 넘는 금액을 추가로 사용하면서도 이걸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특히 카이가 추가 납부할 1,200억 원은 상당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카이의 작년 영업이익은 약 2,400억 원인데 전투기 개발로 인해 1,200억의 추가 지출이 발생한다는 건 그만큼 한국 방산기업의 금전적 부담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KF-21 도입에 관심을 보내는 현 시점에서
개발 비용 부담이 추가된다면 한국은 KF-21의 수출 성과를 올리게 되더라도 실질적인 이익은 그리 크지 않게 될 여지도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2026년부터 예정대로 KF-21 생산에 돌입할 것이란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의 뻔뻔한 태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국영항공기업 디르간타라 인도네시아 PTDI는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KF-21 시제기 시험 비행에도 참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PTDI는 기존의 공동개발 계획에 따라 2026년 이후부터는 자신들도 생산 라인에 가담하여 인도네시아가 도입하기로 했던 48대의 물량을 직접 생산할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분담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국과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PTDI의 행보는 한국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2026년까지 나머지 분담금을 완납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체계적인 대응책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압박할 전략적 카드가 필요합니다. 지금껏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무리한 요구 조건을 모두 들어준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도입할 48대의 물량과 안정적인 공동개발 관리 때문이었습니다. KF-21은 한국이 블록1과 블록2를 모두 합쳐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이지만 여기에 더해 인도네시아가 48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만큼 대당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한 전투기 개발의 후발주자였던 한국이 KF-21을 개발하자마자 곧바로 수출 실적을 올리게 된다면 이를 통한 홍보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인도네시아의 48대 도입 물량을 손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한국이 본격적으로 해외 파트너와 공동 개발을 알린 첫 프로젝트가 KF-21이었다 보니 향후 다른 무기체계 개발에서 더 많은 파트너를 확보하고 한국의 공동 개발 관리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인도네시아를 쉽게 내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계속해서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이를 더 이상 기다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이 필리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확실한 고객으로 만들고 KF-21의 수출 물량을 증대할 수 있다면 인도네시아가 도입하기로 한 48대의 물량이 없더라도 충분히 KF-21의 대당 단가를 낮추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동 국가들은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많은 무기 도입을 시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KF-21의 홍보 효과도 인도네시아보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훨씬 더 우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KF-21의 수출 확대를 시도하고 다른 대안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인데요. 여기에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찾을 수 있는 KF-21의 다른 파트너도 많습니다.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군사분쟁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와 달리 중국산 무기의 비중을 줄이고 그만큼 한국산 무기의 도입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필리핀은 FAO-10을 비롯하여 각종 호위함을 연달아 도입하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매우 두터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은 최대 40대의 다목적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자국의 공군 현대화 사업에 KF-21을 주요 후보로 올려놓고 있으며 중국 전투기와 효과적인 교전 수행이 가능한 전투기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필리핀이 경제력 측면에서 인도네시아보다 뒤떨어지긴 하지만 한국과의 신뢰도와 파트너십 측면에서는 KF-21의 주요 수출 활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더더욱 인도네시아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한국이 이러한 공동개발을 제대로 진행한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엿보였다는 건 아쉬운 요소입니다. 하지만 실패 사례나 개선점을 되짚어보고 다음 전략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불거진 문제들을 어물쩍 넘어가게 된다면 향후 다른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요. 우리가 이번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정확하게 수립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KF-21의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가 일으킨 문제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책임을 물은 뒤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책까지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KF-21은 지금껏 1000번의 시험 비행에도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개발 지연과 개발비 폭등이라는 문제조차 없었던 완벽에 가까운 과정을 보여준 최신 전투기입니다.
유일한 오게티는 결국 인도네시아의 파행이었는데요. 부디 2025년에는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KF-21의 실전 배치가 순조롭게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